남편이 떠난 지 이제 꼭 100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기억나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지셨죠. 119가 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장례식 내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그때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참 착하구나. 이런 때 이렇게 챙겨주다니.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실 유진이와 저는 그다지 가깝지 않았어요. 3년 전 민수가 재혼할 때 처음 봤는데 첫인상은 좋았어요. 단정하고 말도 곱게 하고 뭔가 도시 여자 특유의 세련됨이 있었죠.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어요. 민수 첫 번째 결혼이 실패로 끝나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이번엔 잘 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결혼 후로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사이였어요. 바쁘다고 회사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100일이 지나고 유진이가 정말로 이사를 제안했어요. 어머님,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 아파트로 오세요. 방도 하나 비워뒀어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혼자 두기 불안해. 같이 살자. 솔직히 말하면 망설여졌어요. 40년을 산 이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곳곳에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쉽게 떠나요? 하지만 밤마다 혼자 있는 게 정말 무서웠어요. 남편이 쓰러졌던 그 침실에 혼자 누워 있으면 문득문득 그날 밤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잠깐만 신세 질게. 유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요. 민순의 아파트는 깔끔했어요. 새 아파트라 그런지 냄새도 좋고 제 방도 나름 잘 꾸며져 있었어요. 어머님,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유진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저녁도 챙겨주고 이불도 새로 깔아주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보리차까지 끓여줬어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너무 며느리를 오해했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후 편하게 잠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이가 자꾸 제 통장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하잖아요.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그래도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실수로 이상한데 송금하시면 어쩌려고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노골적으로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상속 등기 아직 안 하셨죠? 응, 빨리 하셔야 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에 복잡해져요. 제가 법무사 아는 분 있으니까 소개해 드릴게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친절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날 위해서 챙겨주는 건데.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될 거예요. 며느리네 집에서 산지 2주가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편했어요. 유진이가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는 거실을 비워주기까지 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나? 이렇게 착한 애인데.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변화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시작됐어요.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가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뭐야? 아버님 명의로 된 아파트 상속 서류예요. 아직 등기 이전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겨우 석 달인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다니. 그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어머님, 이해해요. 근데 이거 빨리 안 하시면 세금 폭탄 맞으세요. 6개월 안에 해야 상속세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나도 알아봤는데 빨리 처리하는 게 좋대. 둘이 번갈아 가며 설득하는 모습이 뭔가 미리 짜고 한 것 같았어요. 알았어. 생각 좀 해볼게. 어머님, 생각하실 시간 없어요. 다음 주까지 서류 넣어야 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에 그 다정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 다음 날부터 유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오늘 법무사 사무실 가실 거죠? 아침 식사도 안 차려주고 빨래도 제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 저희도 사생활이 필요한데 방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였어요. 냉장고에서 제가 사다 놓은 과일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아끼던 홍삼도 선물 받은 한과도요. 유진아, 내가 냉장고에 넣어둔 과일 봤어? 아, 그거요? 상했길래 버렸어요. 상하지 않았는데. 어머님, 제가 봤는데 곰팡이 슬었어요. 못 드셔요.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산 신선한 과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일주일 후 유진이가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통장 좀 보여주세요. 통장? 왜?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실수하시면 어쩌려고요? 그날 저녁 민수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통장 좀 유진이한테 맡겨. 유진이가 은행 일했던 사람이라 잘 알아. 민수야, 엄마가 아직 정신은 멀쩡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래. 엄마가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해?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외출했다가 일찍 돌아왔는데 제 방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안을 들여다보니 유진이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유진아, 뭐 하는 거야? 아, 어머님, 깜짝이야. 휴지 찾고 있었어요. 휴지는 화장실에 있잖아. 아, 그게 화장실 거는 다 떨어져서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제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을 뒤지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몰래 제 귀중품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은 다 있었지만 불안했어요. 이 집에 더 있으면 안 되겠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유진이와 민수가 저를 거실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요. 어머님, 오늘 다 정리하세요. 아파트 명의 이전, 통장 관리, 전부요. 나 아직 생각 중이야. 어머님, 유진이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그 순간 제가 보았어요.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탐욕스러운 눈빛. 어머님,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머님 모시고 있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밥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내가 나가면 되잖아.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시겠다고요? 좋아요. 그럼 나가세요. 근데 아파트 명에 이전하고 나가세요. 왜 내가 그걸 해야 하는데? 어머님, 민수는 외아들이잖아요. 어차피 민수 거 될 거 왜 지금 안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저를 모시겠다는 건 핑계고 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게 진짜 목적이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어요. 민수도 유진이도 모두가 저를 버렸어요. 아니, 처음부터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본 거였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밤마다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제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진이와 싸운 뒤로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지만 이건 뭔가 달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어지럼증도 심했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유진이가 걱정하는 척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럼 병원 가보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에 가면 뭔가 더 큰일이 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유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손에 든 것은 작은 약봉지와 물 한 컵이었어요. 이게 뭐야? 비타민이요. 어머님 기력이 없으셔서 제가 약국에서 사왔어요. 비타민이라 의심할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고맙긴 한데 난 괜찮아. 어머님 건강 챙기셔야죠. 빨리 드세요. 유진이가 약봉지를 뜯어서 제 손에 쥐어줬어요.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저는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비타민 특유의 비린 맛이 아니라 쓰고 묘하게 쏘는 맛이었어요. 이거 맛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새 제품이라 그런가 봐요. 괜찮아요. 몸에 좋은 거니까 계속 드세요. 유진이가 방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혀에 남아있는 그 이상한 맛을 계속 느끼며 불안해졌어요. 이게 정말 비타민이 맞나? 그날 밤부터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았어요.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는지 몰라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눈 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고요. 어머님, 약 드세요. 또 유진이가 같은 약봉지를 들고 왔어요. 나 어제 그거 먹고 속이 안 좋았어. 오늘은 안 먹을래. 어머님, 그게 명현 반응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드셔야 효과가 나요. 명현 반응?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왠지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오늘은 어머님, 유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비싼 거 사온 건데 왜 이러세요? 안 드실 거면 나가세요. 저희 집에서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들고 입에 넣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몸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걷기도 힘들고 식욕도 없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유진이와 민수가 제 상태를 보면서 걱정하는 척하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조금만 더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부엌 쓰레기통 옆을 지나쳤어요. 그런데 눈에 띈 게 있었어요. 쓰레기통 안에 버려진 작은 약병. 뭔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걸 주워들었어요. 약병에는 라벨이 찢어져 있었지만 일부 글자가 남아 있었어요. 금물, 취급주의, 독극물. 제 손이 떨렸어요. 설마, 설마. 저는 급히 그 약병을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매일 주는 약봉지를 꺼내서 비교해 봤어요. 약의 색깔이 비슷했어요. 하느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이가 저한테 준 게 비타민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이상하게 아팠어요. 처음엔 소화불량이라고 하더니 점점 심해져서 결국
심장마비라고 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도 유진이가 자주 놀러와서 남편한테 건강식품이라며 뭔가를 갖다 줬어요. 장인어른 건강 챙기셔야죠. 이거 정말 좋아요. 남편은 며느리가 효녀라며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고, 설마, 그때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유진이가 남편을 죽인 거라고, 그리고 지금 저도 같은 방법으로 그날 밤 유진이가 또 약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약 드세요. 오늘은 좀 괜찮아서 안 먹을래. 어머님,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빨리 드세요. 유진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는 약을 받아서 입에 넣는 척하고 유진이가 나간 뒤 휴지에 뱉어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베개 밑에 숨겼어요. 이걸 증거로 써야 해. 하지만 어떻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믿어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한다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게다가 민수까지 유진이 편인데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창백하고 야윈 제 모습이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같았어요.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요. 하지만 누구에게? 가족도 믿을 수 없는데 누구를 믿어야 하죠?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40년 지기 친구 경숙이. 내일 당장 경숙이한테 전화해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살아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유진이 몰래 집을 나왔어요. 어머님,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고 올게. 혼자요? 몸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금방 올게. 유진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뒤로 하고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단 하나. 40년 지기 친구 경숙이네 집이었어요. 어머, 순자야. 어쩐 일이야? 문을 연 경숙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맞았어요. 경숙아, 나 좀 들어가도 될까? 그럼, 어서 와.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아파 보이는데? 경숙이네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경숙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전부 털어놨어요. 유진이가 재산을 요구한 것, 제 서랍을 뒤진 것, 그리고 이상한 약 이야기까지. 경숙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순자야, 그거 진짜야? 응, 거짓말 아니야. 나 정말 무서워, 경숙아.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사실은. 경숙이가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도 그 며느리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소문? 응. 한 2주 전쯤이었나? 동네 슈퍼에서 김 사장님 부인을 만났는데 경숙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사장님 부인이 그러는데 내 며느리 유진이 말이야.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대.
그건 나도 알아. 민수가 재혼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 남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었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는데 그 집 시어머니도 그 직후에 요양원 들어갔다가 몇 달 만에 돌아가셨대. 그게 정말이야? 김 사장님 부인이 그 동네 사람한테 직접 들었대. 그때 동네에서 소문이 많았대. 너무 의심스럽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이의 전 남편. 심장마비. 우리 남편도 심장마비. 경수가 그 이야기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 김 사장님 부인한테 전화해 볼게. 경숙이가 전화를 걸었고 10분 후 우리는 김 사장님 부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아이고,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혹시나 했는데 김 사장님 부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동생이 그 동네에 살거든요. 유진 씨 전 시댁 근처예요. 그때 정말 난리였대요. 어떤 난리요? 젊은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다들 수상하게 생각했죠.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요양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니까. 경찰 조사는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었대요. 남편은 원래 심장이 안 좋았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어서 자연사로 처리됐대요. 그럼 재산은 전부 유진 씨가 받았죠. 집도 보험금도 전부요. 제 손이 떨렸어요.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젊은 남편 심장마비, 시어머니 사망, 재산 상속.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김 사장님 부인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제 동생이 그 동네 약사랑 친하거든요. 그 약사가 그러는데 유진 씨가 자주 와서 이상한 약들을 샀대요. 이상한 약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그리고 쥐약도 샀대요. 쥐약? 네. 집에 쥐가 나온다고. 근데 아파트인데 쥐가 어디 있어요? 그 순간 제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약병이 떠올랐어요. 금물, 취급주의. 혹시 그게 쥐약? 그럼 유진 씨가 2번이나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증거가 내가 모은 약이 있잖아. 그거 가지고 경찰서 가자. 김 사장님 부인도 거들었어요. 제 동생 통해서 그 약사한테 증언도 받을 수 있어요. 유진 씨가 쥐약 샀다는 거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엄마 어디야? 유진이가 엄마 찾는다고 난리야. 밖에 나와 있어. 어디? 지금 당장 들어와. 유진이가 화났어.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엄마 할 말이. 엄마, 제발 유진이 화나게 하지 마. 우리도 힘들어. 알았어? 툭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경숙이를 돌아봤어요. 경숙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경찰서는 가야 해. 그런데 순자야. 응? 지금 당장 그 집에 들어가면 위험해. 유진이가 내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돌아가면 유진이는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더 급하게 움직일지도 몰라요. 그럼 어떡하지? 우리 집에 며칠 있어. 그 사이에 경찰 신고하고 증거 모으고 제대로 준비하자. 김 사장님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급하게 움직이면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요. 그날 저는 경숙이네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민수한테는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유진이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있을 수 없었어요. 40년 지기 친구와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싸울 준비를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저한테 한 짓을, 그리고 제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 전 시어머니에게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경숙이네 집에서 보낸 첫날 밤이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악몽에 시달렸어요. 유진이가 약을 건네는 꿈, 남편이 쓰러지는 꿈, 제가 죽어가는 꿈. 새벽에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 경숙이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순자야, 깼어? 오늘 약 분석하러 가야지. 맞아요. 오늘이 진실을 밝힐 첫날이에요. 경숙이가 아는 약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베테랑이셨죠. 이게 그 약이에요? 제가 베개 밑에 숨겨뒀던 약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약사 선생님이 돋보기를 쓰고 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건 일반 비타민이 아니네요. 그럼 뭔가요? 정확한 분석은 검사기관에 맡겨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쥐약 성분이 섞인 것 같아요. 제 손이 떨렸어요. 쥐약이요? 네. 이 색깔하고 냄새가 워파린 계열 같은데, 이건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럼 이걸 계속 먹으면 뇌출혈이 일어나고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사망할 수 있어요. 심장마비. 남편이 돌아가신 원인도 심장마비였어요. 선생님, 이거 정식으로 검사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분석센터에 급히 의뢰해 볼게요. 사건이 심각하니까 빨리 결과 나올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이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약사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약국을 나와 경숙이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 사장님 부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제 동생한테 연락했어요. 그쪽 동네 이야기 더 알아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유진 씨 전 남편 이름이 강민호래요. 2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2년 전. 근데 더 이상한 게 그 전에도 결혼했었대요. 뭐라고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호 씨가 두 번째 남편이었대요. 첫 번째 남편도
결혼 1년 만에 사고사 했대요. 사고사요? 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대요.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경숙이네 집 거실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남편 마이너스 계단 추락사. 두 번째 남편 마이너스 심장마비. 그리고 순자 남편 마이너스 심장마비. 경숙이가 종이에 쓰면서 중얼거렸어요. 3명의 남편이 전부 결혼 12년 만에 죽었어. 그리고 시어머니들은 김 사장님 부인이 자료를 꺼냈어요. 첫 번째 시어머니 마이너스 행방불명. 며느리가 치매 있다고 요양원 보냈는데 연락 끊겼대요. 두 번째 시어머니 마이너스 요양원에서 3개월 만에 사망. 그리고 3사람의 시선이 저한테 향했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고, 그럼 유진이는 벌써 2번이나 재산을 챙긴 거네요? 맞아요. 첫 번째 남편한테서 아파트 하나, 두 번째 남편한테서 아파트 하나랑 보험금. 그리고 이제 우리 집까지 노리는 거고. 계산이 정확했어요. 유진이는 결혼을 이용해서 재산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을 죽이고 시어머니를 제거하고 모든 걸 차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경숙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충분할까요? 약 분석 결과 나오면 충분해. 그리고 전 남편들 사건도 재조사 요청하면 돼. 김 사장님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동생이 그쪽 동네 사람들 연락처 보내줬어요. 증언할 사람들이 많대요. 정말요? 네. 다들 그때부터 수상하게 생각했대요. 근데 경찰이 증거 없다고 안 움직였던 거죠.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제가 모은 약사의 소견, 그리고 증인들.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유진이가 화났어. 빨리 집에 와. 제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유진이 편이라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안 돌아가. 유진이한테 전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잠시 후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쳤어? 경찰에 신고. 무슨 신고? 유진이가 나를 죽이려 했어. 아니, 너희 아버지도 유진이가 죽인 거야. 뭐라고? 민수야, 유진이는 연쇄살인범이야. 전 남편들도 다 죽였어. 엄마, 정신 차려. 유진이가 왜 그런 짓을 해? 재산 때문이지. 다 계획된 거였어. 민수가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 나이 드니까 이상한 망상까지 생기네. 유진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민수야. 엄마, 정신병원 가보는 게 어때? 툭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들마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으려 하지 않는 거였죠. 유진이한테 완전히 세뇌된 거예요. 순자야, 괜찮아? 경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결심했어. 뭘? 민수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가슴이 찢어지는 말이었지만 해야만 했어요. 유진이랑 민수 둘 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야. 내 남편의 원수를 갚을 거야. 이틀 후 약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워파린 성분 검출,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저는 경숙이, 김 사장님 부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가 저한테, 제 남편한테, 그리고 다른 희생자들한테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무심하게 물었어요. 저 신고하러 왔어요. 살인 미수요. 경찰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독을 먹인 것, 남편도 의문사한 것, 전 남편들도 모두 죽은 것, 그리고 증거로 약 분석 결과지를 내밀었어요. 이게 약 분석 결과예요. 워파린이 검출됐어요. 치사량이래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건 공인기관 검사 결과가 아니네요. 네. 하지만 약사 선생님이 죄송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공인된 검사기관의 결과가 필요해요. 첫 번째 벽이었어요. 잠시 후 형사 한 분이 나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였어요. 박순자 씨 맞으시죠? 제가 담당 형사 김대현입니다. 일단 앉으시죠. 형사는 친절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표정이 뭔가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분이 할머님을 독살하려 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남편분도 며느리가 죽였다고 생각하시고요? 네. 남편도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안 좋았는데 유진이가 약을 갖다 줬어요. 하지만 남편분은 심장마비로 자연사 판정 받으셨죠? 그게 유진이가 독을 먹여서. 형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으로는 수사하기 어려워요. 왜요? 약 분석 결과도 있고 증인들도 있는데요. 할머님, 이 약 분석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증인들이라는 분들도 모두 전문 증거가 아니라 동네 소문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며느리 분이 직접 할머님께 독을 먹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요. 제가 먹은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며느리가 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CCTV라도 있나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남편분 사건은 이미 6개월 전에 종결된 사건이에요. 시신도 화장하셨고요. 부검을 할 수 없어요. 이미 화장했는데 어떻게 부검을 해요? 모든 게 막혔어요. 할머님, 제가 보기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며느리분과 갈등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오해는 아니실까요? 오해요? 네.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며느리를 나쁘게 생각하시게 된 거. 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어요. 형사님, 저 지금 죽을 뻔했어요. 이게 오해로 보여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해요. 그럼 제가 죽어야 수사하시겠어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공식 기관에서 약 검사를 다시 받아보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오세요. 그 사이에 유진이가 저를 또 해치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일단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경찰서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경찰서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경찰도 안 믿어줘. 경숙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자야, 괜찮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 있어? 경찰도 안 믿는데. 그때 김 사장님 부인이 말했어요. 공식 검사 기관에 의뢰하면 되잖아요. 국과수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최대한 빨리 해보자. 그 사이에 순자 씨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찰서 갔다 왔다며? 어떻게 알았어? 경찰이 유진이한테 전화했어. 확인 차원에서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진이가 뭐래?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했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뭐라고? 그리고 유진이가 엄마를 고소하기로 했대. 고소? 무고죄. 엄마가 근거 없이 유진이를 살인범으로 몰았다고.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고소당하다니.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 이제 그만해. 유진이한테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와. 난 안 돌아가. 그럼 혼자 사세요. 우리는 엄마 모르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유진이가 나를 고소한대. 뭐? 무고죄래. 그리고 민수가 완전히 유진이 편이야. 그때 제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쓸데없는 짓 그만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마이너스 유진.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 순자야, 이거 봐. 경숙이가 제 핸드폰을 빼앗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협박 문자잖아. 이것도 증거야. 하지만 경찰은 안 믿을걸. 그래도 캡처해 둬야지. 김 사장님 부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 씨, 이제 유진 씨가 할머니를 노렸다는 걸 알았어요. 더 위험해진 거예요. 맞았어요. 이제 유진이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더 급하게 움직일 거예요. 저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안심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경찰도 믿어주지 않고 아들도 등을 돌리고 며느리는 저를 협박하고 사면초가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정말로 죽는 거예요. 내가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 유진이가 범행하는 현장을 직접 잡아야만. 경찰도 민수도 믿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제가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미끼가 되어야 해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경찰도 안 믿어주고 아들도 등을 돌린 상황.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직접 증거를 잡는 것 뿐이었어요. 순자야, 정말로 할 거야? 경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다른 방법이 없어. 제 계획은 간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유진이가 저를 다시 해치려 할 때 그 현장을 녹음하고 촬영하는 거였어요. 위험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김 사장님 부인이 조카한테서 초소형 녹음기와 카메라를 빌려왔어요. 이거 옷에 달면 안 보여요. 그리고 이건 펜처럼 생긴 카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야,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즉시 나와. 알았지? 응, 걱정 마. 하지만 솔직히 무서웠어요. 만약 유진이가 녹음기를 발견하면, 만약 제가 정말로 위험해지면, 그래도 해야 했어요. 일주일 만에 민수네 아파트 앞에 섰어요. 문 앞까지 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유진이었어요. 어머님 오셨네요.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들어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서 오세요. 유진이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소름 돋게 섬뜩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아직도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됐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유진이가 차를 끓여왔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많이 힘드셨죠? 차 잔을 받으면서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 안에 또 독이 들었을까? 마시는 척하고 입만 적셨어요. 저녁 식사 후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삐삐삐. 작은 소리로 작동 신호가 들렸어요. 좋아. 이제 기다려. 밤 10시쯤 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진이와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밤에 할 거야? 유진이의 목소리였어요.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하지만 할머니가 경찰에 또 신고하면 어쩌려고?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 어차피 경찰도 안 믿잖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저를 해치려는 거였어요. 자정이 넘어서 제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저는 자는 척 누워 있었어요. 유진이가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주사기였어요. 하느님,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자는 척 계속했어요.
유진이가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작게 불러봤어요. 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후, 잘 자는군. 유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 오래 고생하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유진아, 제가 눈을 떴어요. 유진이가 깜짝 놀라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님, 언제 깨셨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어머님 영양제예요. 영양제를 자정의 주사기로 제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펜 카메라로 똑똑히 촬영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오해? 내가 나한테 한 말 다 녹음됐어. 뭐?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 오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지? 그건. 그리고 아까 민수랑 얘기한 것도 다 녹음됐어. 오늘 밤에 할 거야? 이것도. 유진이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사악한 괴물의 얼굴이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그때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밤중에. 민수가 유진이 손에 든 주사기를 봤어요. 유진아, 그게 뭐야? 민수야, 이건 왜 우리 엄마한테 주사기를 들고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들어봐. 이건 오해야. 어머님이 아파서. 거짓말. 제가 소리쳤어요. 민수야, 유진이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 너희 아버지도 유진이가 죽였어. 뭐라고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진이를 봤어요. 유진아, 엄마 말이 사실이야? 아니야.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그럼 이 주사기는 뭐야? 그리고 왜 자정에 우리 엄마 방에 들어온 거야? 유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민수야, 이것 좀 봐. 저는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오늘 밤에 할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경찰에 또 신고하면 어쩌려고?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 오래 고생하셨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유진아, 이게 정말이야? 유진이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웃기 시작했어요. 차갑게, 섬뜩하게. 하하. 그래요. 맞아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도 제가 죽였고요. 유진아. 민수가 비명을 질렀어요. 왜 그런 짓을? 왜긴요? 돈 때문이죠. 당신네 집 아파트, 보험금, 예금, 전부 제 거예요. 미친년. 미쳤다고요? 그래요. 미쳤죠. 하지만 난 성공했어요. 2번이나. 유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3번째도 성공할 뻔했는데 이 할멈이 너무 즐겼네요. 저는 즉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녹음 파일, 영상, 주사기, 모든 증거가 있었어요. 이번엔 경찰도 못 믿는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유진이는 도망가려 했지만 민수가 붙잡았어요. 아들이 드디어 제 편이 된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유진이는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끝까지 저를 째려보면서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어요. 제가 이겼으니까요. 유진이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연쇄살인범 김유진, 남편 3명 살해 혐의로 구속. 전 남편들의 사건도 전부 재수사에 들어갔대요. 이제 유진이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거예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며칠 후 민수가 경숙이네 집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민수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수염도 안 깎고 머리도 헝클어진 채로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유진이한테 속아서 아빠도 죽게 하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어요. 민수야, 제 마음도 아팠어요. 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 안아줬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제가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민수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어요. 민수야, 네, 엄마.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내가 유진이 편을 들 때, 엄마 말을 안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끝났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민수야, 엄마가 죽을 뻔했어. 유진이가 엄마를 죽이려 했을 때, 넌 옆에서 같이 계획했잖아.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문 밖에서 유진이랑 얘기하는 거 다 녹음됐어.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뭘? 유진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 저도 알았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엄마 재산을 빨리 정리하자는 것도 동의했어요. 민수야. 하지만 죽일 거라곤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냥 요양원에 보내려는 줄만. 그게 뭐가 달라?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똑같아. 둘 다 엄마를 없애려는 거잖아.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야, 그만 가. 엄마, 너도 이제 성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엄마는 엄마대로 살게.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못해.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냥, 이제 남이야.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남. 엄마. 민수가 절규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떠난 후 경숙이가 물었어요. 순자야,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솔직히 말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40년을 키운 아들을 남이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 뭐 할 거야? 글쎄, 일단 우리 집으로 돌아가려고. 혼자? 응,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 김 사장님 부인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너희들 있잖아. 경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맞아. 우리가 있지. 며칠 후 저는 40년을 산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앉았던 소파, 제가 요리하던 부엌, 추억이 가득한 거실. 여보,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미안해요. 유진이를 못 알아봐서 당신까지 잃게 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보, 내가 이겼어요. 유진이를 감옥에 보냈어요. 남편 사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경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뭔데? 우리 동네 할머니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이상한 일을 당하고 있대. 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응, 내가 직접 겪어봤잖아.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너야.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어요. 알았어. 한번 만나볼게.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할머니들을 돕는 일. 할머니 탐정이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웃기죠? 70이 넘은 나이에 탐정이라니. 1년이 지났어요. 유진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전 남편들의 살인도 전부 인정됐거든요. 민수는 가끔 문자를 보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답장은 안 해요. 하지만 지우지도 않아요. 언젠가 제가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오늘도 저는 경숙이네 집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순자야, 내일 또 상담 있다며? 응, 50대 할머니인데 사위가 이상하대. 너 진짜 바쁘네. 바쁜 게 좋아. 가만히 있으면 외로우니까.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꽃이에요. 여보,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라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외로움조차도요.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